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청설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학부모 입시교실이라고 해서 학부모 입시교실은 저희 회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에 다 진행하는 건데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학부모 입시의 초급반은 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강은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이해, 용어라든지 아니면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2강은 좀 학생부 중심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어머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부모님들도 이제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그 학년에 맞는 학습 전략과 그 다음에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질 때 그 성적표에 써져 있는 용어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학부모 입시교실을 해마다 진행하는데 학부모 입시교실을 한 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가가지고 예전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입시교실을 하기 전에는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라 학교 갈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 학교 갔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 듣고만 왔다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고 왔다고. 근데 지금은 입시교실을 듣고 나면은 가가지고 선생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어가지고 학부모 상담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 입시교실을 통해서 좀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 입시교실을 항상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언제나 입시가 실력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가 논술로 또는 내 아이가 학종으로 내 아이가 교과로 어디를 갈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과로 어느 대학이 몇 점대면 갈 수 있어, 내신이 몇이면 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그 내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만 알면 뭐예요? 내 아이가 나와야죠. 그래서 저희 이런 입시를 다루는 저희 같은 이제 학원에 있는 저희 이투스 계열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입시가 실력을 앞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입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학생의 실력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학습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저희 강북청설학원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강북청설 재수생들은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입시교실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원에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입학할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다 해주니까 뭐 담임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들부터 전문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업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 재학생 부모님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입시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설명회를 서너 개씩 합니다. 강북청설학원이 9월 달에 지금 재판인 것도 입시교실이 지금 1강 그 다음에 2주 뒤에 2강 있죠. 그 다음에 어저께 논술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되면은 중3 학생들, 현재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관리, 학생부를 어떻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하고 그런 학생부 관리 설명회를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마다 윈터스쿨을 진행하니까 윈터스쿨 설명회도 10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강북청설 밴드, 이투스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정을 보시면은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금방금방 확인하시고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매주 한 번 정도씩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일정이 있지 점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3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는 뭐 10월 달에 뭐 스름스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추석 때도 추석 특강, 파이널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3 부모님들 계시면 저희 또 프로그램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강북청설 입시센터의 이상훈 센터장님을 모시고서 학부모 입시교실 초급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좀 들어오시죠. 네, 그 학년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학년 좀 여쭤볼게요. 몇 학년이세요? 고3하고 고1. 예, 몇 학년? 고2. 1학년 올라가시는 분은 없네요. 네, 오늘 초급이에요. 초급이라서 첫 번째 순서는 그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입시 시스템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용어들의 정의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평가 실제 같은 것들을 수시랑 정시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입시 일단 용어 중에 가장 처음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모집 시기.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수시 모집은 이제 그 정시 모집 전에 원래는 전기 모집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은 수능 후에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수시 모집은 6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시 모집은 한 번에 지원을 하지만 총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대학을 6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정시 모집은 군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서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으니까 3개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6회 지원하고 그 가나다군에 속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특수목적대학이라는 대학들이에요. 자, 이 특수목적대학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을 말하는데, 자, 대표적인 특수목적대학이 경찰대라든가 사관학교라든가 과기원은 뭐 카이스트라든가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과학기술원이 있고요. 올해 처음 신입생 선발한 과기원이 있죠. 과기원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한정공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이 올해부터 신입생 선발을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한예종, 한국전통문화대 여기까지가 특수목적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대 중에 후원대랑 청운대 이 대학들은 왜 이렇게 분류하냐면 수시 6회 지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 6장을 다른 대학들을 쓰고 이 대학들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도 되는 대학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군 외대학이라고 해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재상과 복수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재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에서 인재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인재상이 있고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를 키울 겁니다라는 대학의 인재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입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거예요 라는 인재상이고 얘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라든가 모집 요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이 돼 있는 인재상이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이고요. 복수 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수시 6개를 지원을 할 때 6개 대학에 한 장씩 지원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한 개 대학에 2번 지원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수 지원이라고 그래요. 동일 대학에 2장 이상을 지원하는 거. 자, 저 복수 지원이 허용되는 거는 전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는 학교라면 전형이 다르니까 하나씩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대학의 자율권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복수 지원을 어떤 학교는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허용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3학년 때 반드시 지원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매해 또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어요. 복수 지원을 허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작년에는 둘 다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들마다 복수 지원의 허용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고 매해 바뀌기 때문에 복수 지원 여부는 대학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기관은 대학들의 입학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를 통해서 대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라든가 공시 자료들이 발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친숙하게 자주 들려보시는 것이 좋고요. 입시 전형 자료라든가 입학 결과, 최근에는 입학 결과 공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 있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대학이, 모든 대학이 입학 결과 공개를 여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자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줄여서 우리가 주로 대교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교협 자료다 그러면 대교협에서 그 대학들의 입학처에서 받아서
편집해서 공지하는 그런 자료들을 대교육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유명한 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래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수능 출제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쪽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수능 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모의평가를 6월달과 9월달에 보게 되는데 이 평가들을 볼 때마다 통계 자료를 내줍니다. 그 각각의 점수대별로 해서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몇 점 정도를 맞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의평가가 끝날 때마다 이 시험은 어떤 기조로 출제를 했다 이런 자료들을 쭉 내주시는데 원문을 다 보시려면 약간 좀 힘드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입시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신 자료 플러스 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의 문제 분석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설해 드리는 형태로 정보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의 원천은 이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모의평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올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들을 상담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는 있는데 6월 모의고사는 성적표를 잊어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구분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의평가는 상당히 성질이 다른 모의고사예요. 문제의 형태는 유사하게 생겼지만 자, 6월과 9월에 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모의평가는 수학 능력 시험을 모의로 시험 볼 수 있게 출제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출제하는 경향이라든가 문제의 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수능하고 같습니다. 출제진도 같아요. 자, 근데 3월달과 4월달, 그 6월과 9월 제외한 나머지 전국 연합 모의고사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월달에는 서울시 교육청이면 4월달에는 경기도 교육청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력평가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름이 얘는 모의평가잖아요. 수능을 모의, 연습해봐라 이런 목적으로 출제한 거고요. 학력평가는 이때까지 배운 거를 얼마나 완전하게 배웠는지 평가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수능하고 많이 좀 비슷하게 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출제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문제가 이제 어려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것들이 수능 모의평가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2학년까지는 그 학력평가가 내가 공부한 부분에 어디가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중요한 의미인데 3학년 때 내가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걸 예측을 할 때는 수능 모의평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의 평가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수능 모의평가를 줄여서 우리는 모평이라고 합니다. 모의하는 모의고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6월과 9월 두 번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9월 수능 이렇게 1년에 3번의 문제를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평입니다. 학력평가. 이게 전국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전국연합이라고 하냐면 서울시에서 출제를 하고 전국에서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이 학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전국연합 학력평가인데 줄여서 이걸 학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월 학평, 4월 학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나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응시를 했을 경우에 그 시험에 대한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원천 자료들이 필요할 때는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23학년도 우리는 입시를 할 때 항상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학년도 3월달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23학년도 지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2학년 학생들입니다. 내년에 이제 22년도에 3학년 올라가고 23년도에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되는 학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의 모집 요강, 이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몇 명을 뽑을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3학년 4월 30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발표가 이때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사실 이 모집 요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 전에 나오는 3학년 3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 선행학습 영향 결과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22학년도잖아요. 얘네는 23학년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배들의 대학별 고사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전년도에 우리 21년도에 이제 지금 수시 지원들을 막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막 마쳤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논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논술이라든가 대학별 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그 평가가 적절했는지,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서 부적절한 부분들은 대학이 이렇게 개선하겠다, 출제 방향이 바뀌겠죠. 이런 부분들이 논술이라든가 각종 대학별 고사들,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출제 의도가 뭐였고 이런 설명들이 쭉 다 나오고 어떤 부분은 적절하고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서 개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 나와요. 선행학습 영향결과 보고서. 자, 모든 대학을 다 찾아보려면 문헌이 굉장히 많겠지만 관심 있는 대학들은 좀 찾아보고 어떤 식의 이제 면접이라든가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또 거기 보면 친절한 대학들은 출제 의도라든가 교과서 어디 부분에 참조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고 평가 기준은 뭡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학년에 3학년 3월 30일 날 발표가 되게 돼 있고요. 이래서 이때 이 영향결과 보고서를 반영해서 수시 모집 요강이 한 달 뒤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수시 모집 요강을 언제 확인하면 되냐면 5월 1일 이후에. 그 전에는 어차피 요강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닌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입학년도에 전년도가 이제 22년도 3월, 내년 3월인데요. 요때부터 10개월 전이니까 올해 4월이었어요. 올해 4월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수시에서 어떤 학과를 몇 명을 어떤 전형으로 뽑겠다, 전형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도 상당히 디테일한 수치들이 결정되는 게 입학전형 시행계획입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공시하도록,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자료고요. 이 시기 이후에 4월 이후에 대교협이라든가 해당 대학 입학처에 가면 무조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년 전 학년도니까 올해 21년 3월인데 여기서부터 6개월 전이니까 작년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에 여름 때 뭐가 나오냐면 입학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본사항은 여기에 있을 23학년도에 있을 이 학년도에 신입생을 뽑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2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22학년도에 적성고사를 신입생 선발 안 할 거예요. 이런 정도의 큰 사항들이, 수능은 며칠 날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기본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월 달에 요게 나온 상황이에요. 요거까지 나온 상황이고 아직 이게 안 나온 상황인 거고요. 2학년에 이제 여기서 2학년에 4월 달에 3학년들이 모집 요강이 나올 때, 3학년들 모집 요강이 나올 때 시행 계획 부분이 나와서 우리 때는 어떤 전형으로 몇 명 정도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무조건 이거는 공시자료이기 때문에 대교협이랑 각 대학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10개 정도를 살펴보겠다 그러면 대학 10개의 홈페이지를 뒤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를 이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한쪽 사이트에서 모든 걸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기본사항, 맨 왼쪽에 있었던 거, 저거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전형들을 어떻게 뽑을 거야, 특별 전형을 어떻게 뽑을 거야,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전형 일정 정도가 나옵니다. 수능은 언제, 모의 평가는 언제, 뭐 요 정도, 수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 모집 시기 구분이나 합격자 발표 등록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요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입시를 행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들이라 학생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기본 사항까지는. 자, 그래서 기본 사항 안에 보면 이런 기조들이 나와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거는 이제 22학년도의 기조였는데, 자,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면, 이 키워드가 간소화, 입시 전형을 간단하게 만들겠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간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적성고사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되도록이면 폐지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요렇게 간소화해 주고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간소화가 됐고 대학들이 많이 정리를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 다수평가 의무화를 한 게 뭐냐면 서류 평가를 한 명이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학에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누가 평가하더라도 같은 점수가 나오게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수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거 이제 기본 사항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모든 대학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대학별 공정성관련위원회, 뭐 외부위원, 그 대학 학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평가기관에 참여하도록 했고, 뭐 서류 보관 기간 같은 것도 뭐 5년 뭐 이렇게 늘리고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위조 같은 거 자소서 대필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탈락 입학 취소 조치가 원래 대학 자율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고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대학이 제재를 받게 돼 이렇게 바뀌었고요. 22학년도에.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추천서 폐지를 했어요. 근데 추천서 폐지를 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엄청 많이 생겼죠. 근데 이 추천서 폐지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글로 써주는 추천서를 폐지한 거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그럴 때 추천서를 막 이렇게 레터처럼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을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명단을 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 간소화들을 만들었고요. 이거 외에도 자소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내년에는 극소수 대학만 자소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게 이런 정도의 정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행 계획에 나옵니다. 이게 2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2학년 4월 달에. 자, 2학년 4월 달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면 학교 추천 전형은 몇 명을 뽑고 뭐 학업 우수형은 몇 명을 뽑고 계열적 합평은 몇 명을 뽑는데 학과별로 모집 인원은 몇 명이다. 이 정도가 자세하게 확정이 됩니다. 이게 2학년 4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계획이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는 게 모집 요강입니다. 그게 3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시행 계획에 나오면 큰 그림은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올해 이제 모집 인원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정보들이라든가 모집 시기별 대학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은 어디에서 수시에서 뭐 몇 명을 뽑고 정시에서 몇 명을 뽑고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는 또 뭐 가군, 나군, 다군 중에 어떤 군에서 선발을 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이 계획에 나오는 중요한 정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 모집 인원들도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시행계획 하나 발표하고 연대에서 뭐 하나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30개 정도 대학의 시행계획을 쭉 발표하면 이거를 모아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 시행계획들이 나오면 저희가
잘 모아서 그때그때 이제 시기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게 입시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용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전형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전형은 학생을 뽑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인데 그 공부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신 관리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선발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내신 관리는 잘 하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 과목, 수학이나 과학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럼 뭐 논술로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로 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심화학습 평가를 할 수 있는 전형들로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돼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교과에 관한 건, 교과라고 보통 우리가 입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숫자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너 내신이 몇 등급이니? 예를 들어서 이런 수치로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텍스트 평가라든가 면접 평가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는 평가가 아니라 환산 방식에 의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가 반영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실기전형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과 그 점수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대학별고사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결과 보고서 그쪽에서 이제 이 대학별고사를 어떻게 칠 건지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중에서 적성고사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22학년도부터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왜 대학별고사라고 부르냐면, 아까 수능 같은 경우는 출제기관이 있었잖아요.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 논술이나 면접은 각 대학에서 출제를 합니다. 출제진이. 자,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논술이라면 수리논술을 모든 학과마다 따로따로 문제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올해 논술 문제는 며칠날 오전에 보는 수학시험 문제는 이거, 오후에 보는 수학시험 문제 이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 모든 학과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쓰게 되고요. 논술의 형태도 예를 들어서 뭐 인문 논술이라든가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글자 수에 맞춰서 기술하는 형태의 시험이 이제 인문 논술이고요. 수리 논술이라든가 과학 논술이라든가 이렇게 원고지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자유 기술하는 형식의 자연계 논술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의학 논술이라고 해서 일부 의대들에서 이렇게 인문 논술하고 유사하게 쭉 쓰도록, 그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논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제시문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입니다. 서류 면접이라고 했잖아요. 별도의 제시문을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했다라는 뜻이에요. 면접을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을 주게 되면 논술하고 비슷해집니다. 논술은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글로 써서 답안지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 제시문 면접은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준비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면접 시간에 말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로 답변하는 걸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면접에는 이렇게 심층 면접은 그 논리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의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원 면접은 예를 들면 수학 문제라든가 기본 개념부터 이렇게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논술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수학이나 뭐 화학, 물리, 지정한 과목들에 대한 학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문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이건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인적성 면접은 주로 사범대학이라든가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이나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측정하기 위한 면접인데, 이런 부분들은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는 점수화해서 반영할 때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패스페일, 그러니까 인성이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면접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면접은 서류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류 면접은 학생이 대학에 낼 때 서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고에 하나는 자소서인데, 자소서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의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활동이 결정되는 시기가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교육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은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가 같은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배움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선택 과목들이 시작돼요. 국영수 기초교과도 선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도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들을 선택을 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과 연관이 되는 학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류 면접은 크게 질문의 의도를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학생이 정말 한 게 맞느냐라는 학생부의 진위 확인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학생부를 봤는데 이 학생이 도저히 물리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학생이 써서 냈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정말 이 활동을 이해하고 했을까, 이런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학생이 학업 능력도 우수하고 이런 활동도 해본 것 같은데 이 깊이가 어디까지 가봤을까,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면접 문제를 던지게 되면 학생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모를 만한 문제를 물어봐야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갔다 오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와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면접 뭐 그냥 잘 본 것 같아요. 뭐 물어본 거 다 답변 다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입학사정관이 확인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평이한 문제를 물어보고 평이하게 물어봤지만 면접 점수는 그다지 좋게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 전형들에 따라서 평가하는 대학별 고사들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와 수능은 실기 부분은 음악미술체육 부분에 실기 능력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기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외 경력이라든가 이런 그 정량 평가를 하는 부분이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고, 이거는 대학마다 다르니까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실기는 일단 전형에 실기가 들어간다. 다른 어떤 전형 요소들보다, 전형 평가보다 실기 평가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실기 능력에 맞춰서 대학을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정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정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능 성적을 최저 어느 정도 기준은 이상 맞으세요 라는 단서가 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전형들에 같이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 수능에 관련해서는 좀 특히 지금 1학년, 2학년, 내년 3학년 올라가는 1, 2학년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선배들도 그랬고요.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배들의 계속된 좀 안타까운 일이라, 실수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수능 공부를,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 공부를 전체 영역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막상 어디에 지원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대학을 찾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능 최저를 좀 더 높게 맞출 수 있으면 더 자신 있게 높은 대학에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약대라든가 의대도 내신은 충분한데 수능 최저를, 사실 그런 쪽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훨씬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었다면 수시로도 지원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그 수능 공부하는 문제는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자신 있는 두 과목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 수능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전형 방법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돼 있으면 내신을 환산해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뽑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신이 급초반인 학생이 매우 유리해요.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 학생부 교과를 1단계를 선발을 한대요. 교과 100%로. 내신이 좋은 순서로 해서 1단계에서 뭐 3배수 내지 5배수 뭐 이 정도를 뽑겠죠. 뽑고 나서 이제 그걸 통과한 학생들을 가지고 교과 점수 70에 면접을 30%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 배수를 통과해야 되니까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면접에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전형에 지원할 때는 면접만 좋다고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방향에 면접 점수를 딸 수 있는 학생부 기록들이 있는가라든가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건 교과 전형이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처럼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지금 학생부 교과가 80이고 서류가 20이에요. 자, 이 서류 평가를 다른 말로 어떤 대학들에서는 정성평가 20 이렇게 써놓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 평가가 20 들어갔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서류 100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할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걸 20% 반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서류 전형과 이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처럼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빛날 수 있는 전형 학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비율만 다른 거죠. 학생부 교과가 70이고 면접이 30인데 아까 요거랑 똑같은데 얘는 지금 1단계가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얘는 내가 면접에서 아무리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도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내신이 없으면 1단계에서 불합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면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다음에 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이런 전형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원자를 모두 다 면접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직윤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교 1등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일반적인 형태가 학생부 교과 100%를 적용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게 달려있는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내신이 높은 순으로 일단 등수를 쭉 세워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능 결과가 나오고 나면 수능 최저를 만족한 학생, 만족하지 못한 학생을 다 빼내고 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식이 학생부 교과에다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달려있는 케이스예요. 자,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능 최저가 높게 올라가면 내신이 높은데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아질수록 입학하는 내신 결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차점자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능 최저가 낮거나 이렇게 수능 최저가 아예 없이 그냥 교과 100 저렇게 돼 있으면 내신이 높은 학생이 무조건 먼저 붙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 결과가 그냥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하위 학과의 입학 결과가 한 내신 1.5대 정도 안쪽에서 입학 결과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근데 내신이 1.5면 의학 계열에 수능 최저가 높게 걸려 있는 의학 계열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의대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면접들이라도 어떻게 평가들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면접에 강한 학생들은 주요한 활동이라든가 학과의 전공 지향성들에 대해서 답변할 것들이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면에서 뭐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이런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면접에 느끼는 그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약간 더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빈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학 가서 교수님이 질문하시고 내가 답변해야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이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에서 이 면접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일단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순으로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들은 서류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홍익대라든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으면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에 비해서 이쪽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붙는 학생들의 서류가 약간 더 점수가 낮게 나와도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불만족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점자가 붙어서 아까 그 교과 전형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술인데 논술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라든가 출결봉사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요 뒤쪽에 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는데 논술에서는 이 앞쪽에 논술 점수가 거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술 100 이렇게 간소화하는 분위기도 많이 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차 아주 점진적으로 학 폐지하고 이런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이라도 이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전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2학년이 내년에 시험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1학년인데 내가 대학 갈 때 논술 전형을 어느 정도를 뽑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고요. 실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태가 어떻게 됐던 이 형태가 이제 서류 면접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면접에 실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실기라고 부릅니다. 실기 전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면접 평가가 실기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학생부 교과나 출결봉사 들어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출결봉사도 마찬가지고 이 출결봉사는 거의 다 모든 지원자가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에서 학생부 교과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그 아주 학생부 그 성적이 수능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일정 부분 이런 게 지원할 때 다 계산을 합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는 되지만 거의 수능이 논술처럼 수능 점수가 학부를 결정짓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수능도 면접 있는 전형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범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런 인적성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기를 빼고 이 2가지를 수시에서 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 종합. 자, 근데 학생부 교과를 보니까 뭐 위주로 뽑죠? 여기 내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로 환산을 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할 거예요. 자, 정시는 수능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 가지고 뽑을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불에 가장 중요한 게 논술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은 대학별 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이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일정 부분 암기해야 될 걸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난이도는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인데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시험 범위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기는 한데 학교에 따라서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면 수능 시험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출제하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학교에 다니면 내신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시험 정도에 적응할 정도의 내신 준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출제 범위는 교과서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학교에서 쓴 교재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내신은 그쪽에서 나오는데, 자, 수능은 출제 범위가 교과서를 배제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과서 말고 뭔가를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 바뀌지만 어디 아니냐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원리와 개념 이게 벗어나는 쪽에서는 출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 자체는 교과서에 있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문제지 이거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논술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시험 이렇게 출제했습니다라고 그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결과 보고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시면 교과 어디에 무슨 단원에서 출제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 과정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도표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평가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요. 종합적으로 하긴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학업 역량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학 공부한 심화도라든가 수학의 질적인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목보다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내신이 굉장히 낮더라도 수학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학 과목별로 편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공과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물리랑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학업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학업 성취도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을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이에요. 이 내신의 시험이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었을 때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원점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학교에서 주어진 정보라든가 시험을 어느 정도 준비 완전하게 소화했느냐 이거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그 교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소단원에서 어떤 심화학습 교사가 가르쳐 준 거에서 시작해서 그 지식을 어떤 방면으로 어디까지 써봤느냐 이런 부분들의 텍스트 평가를 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한 학기의 평가가 아니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적인 5학기의 평가가 과학이라는 과목의 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도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딱히 어디를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시험에 수능최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별고사에 면접이 중요한 전형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교과전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상태도 우수해야 되지만 면접이 당락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논술 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될 쯤에 이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해요. 이제 내신을 보니까 입결이라는 건 대교협이라든가 대학의 입학처에 가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내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논술은 내가 이게 학생부 중심 전형은 안 되겠어 이렇게 결정을 했다
라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논술이라는 시험은 이렇게 내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 기본 개념하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심화 개념들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암기 능력, 기본 사항에 대한 암기 능력이라든가 이 기본 개념들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제 푸는 스킬들이 일정 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은 뭐냐면 이 단원들이 범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단원과 교과가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운 국어라든가 또는 국어 시험을 보는데 뭐 과학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탐구 문헌이라든가 탐구 영역에서는 뭐 그림이라든가 도표, 테이블 형식의 표자료 같은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에 적응을 해서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결국 점수는 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능력을 키우려면 이걸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얘만 연습을 해요.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 스킬이 있으면 외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충분히 예를 들어서 수능이 뭐 11월 달에 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외우기 시작해도 외워서 시험 볼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이거만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한 3학년 9월 달부터 교과 과정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내가 지금 시험 보는 내신을 준비 잘 하는 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때 내가 내신 시험 공부를 잘 안 해서 구멍이 난 부분은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자동으로 메꿔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단원과 교과 연계가 돼서 복합 개념에 그 내가 구멍이 난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걸 사용해서 문제풀이 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교과로 안 하고 정시 공부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를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자체가 그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논술은 심지어는 이게 되는 상태, 이게 된 상태에서 고차복합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교과 과정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주어지는 거고, 얘는 여기서 배운 대로 생각하려면 이건 어떻게 될 것 같니?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가 잘 돼 있으면 이거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논술에서 점수를 받는 건 답안지를 쓰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연계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이 충분히 돼 있어서 논리적 사고력이 연습돼 있으면 답안지 쓰는데 별로 그렇게 큰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수식들의 연속된, 그러니까 그 뭐 중간에 점프하거나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데, 자, 인문계열의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글을 쓰는 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 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뭐 내 생각을 에세이로 쓰거나 이런 교육 과정이 없죠. 학교에서 대회는 해요. 뭐 에세이 대회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논리적 글쓰기 원칙에 맞춰서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능력들이 시간 안에 주어진 글자 수에 맞춰서 이게 논술에서 글을 쓰라는 건 내 맘대로 써라 라든가 문학적인 요소를 평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제시가 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논점에 적합한 논지로 글을 결론을 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논증 기술 능력을 공부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인문계열들은 조금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대략 한 2학년 겨울이면 아주 좋고요. 예, 3학년 1학기 정도에는 약간 이렇게 논술 문제들을 시험 답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연계 학생들은요, 여기까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이쪽 가는 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여름방학부터 해도 여기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2단계를 넘어와서 논술에 적응하는 거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시기만 해도 그래요. 이게 어떤 절대적인 거가 아니라 학생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학생 개인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지 공부하는 스피드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다 다르기 때문에 논술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사실 요 단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학생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문계열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학생부인데요. 학생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10개였는데 8개로 줄었어요. 학생부의 부분이. 인적 학적사항이 이제 통합이 돼서 1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모든 학교에 블라인드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출결 상황이라는 부분에 뭐 지각, 뭐 결과, 조퇴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 부분이죠. 수상 경력에 이제 교내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상을 탔어요,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22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수상 경력이 한 개만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상 경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학생들의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상 경력의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하나씩이면 5개의 상이 올라가게 돼요. 현역 학생들이, 재수생은 6개. 근데 그 5개에 어떤 특정 대회라든가 어떤 특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수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계열의 우수성을 수상 경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 내신 1등급을 받으면 보통 학업 우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수상 경력이 아니라 이쪽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뭐 수학 경시라든가 뭐 수학 독서 대회, 뭐 수학 창의력 대회 등등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수상을 장담할 수 있는 대회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대회들보다는 수학에 관련된 대회들을 많이 참가해서 그 중에 가치가 있는 상들을 나중에 골라내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수상 경력이고요. 자격증 인취득, 여기는 국가에서 허용된 자격증 인취득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4가지 부분인데 학생부에 적히는 부분은 이렇게 3개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요거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끝나고 6번 들어가기 전에 요 사이에 봉사활동 리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 몇 시간 했고 이렇게 리스트가 쭉 들어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의 질을 평가하지는 않는데 최소 시간수가 너무 적게 되면 문제가 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전체 3학년까지 전체 봉사활동이 한 20시간이 안 된다든가 이러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게 된 부분이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3가지 부분은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얘는 이제 이걸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자율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학생의 능력이라든가 관심이 방향이 나오는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적히면 좋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심화활동, 어떤 정도의 탐구활동을 해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라는 내용이 6번에 적히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교사가 5반을 들어갑니다. 30명씩이면 150명을 가르치는데 150명이 연구를 하나씩 했다 그랬을 때 연구 150개를 다 의미를 알고 이 학생이 얼마나 깊게 했는지 관찰이 불가능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나는 자율활동에 이 주제를 가지고 물리 연구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고요. 진로활동 쪽에 나는 물리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또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진로활동 쪽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두 가지는 지금 담임 선생님들이 쓰시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런 소통들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학기 중이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학년 중이니까 학생기록부가 기재가 되는 시점은 2월달이에요. 2월달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부 기재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선생님이 초안을 쭉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니네가 한 게 이게 맞는지 확인해봐라, 누락된 거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눠주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학생들이 쭉 적어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이 이걸 참조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이 선생님이 써놓은 세특을 내가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선생님한테 정리를 해서 드리게 되거나 교사하고 소통할 기회가 한 번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내 학생부가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거의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며칠까지, 다음 주에 며칠까지 학생부 기재할 거니까 그때까지 내라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학생들이 밤새가면서 써요. 쓰다가 이제 못 쓰게 되면 보고서 써놨던 거 막 4장짜리, 5장짜리 막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저 이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뭐 이러면서 통째로 드리게 돼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교사는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특을 써줘야 되는 학생이 150명이고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반 애들을 30명을 이 내용들을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생각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내 활동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선생님은 내가 모니터한 부분이 아니라면 학생이 알려주지 않으면 써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차이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더 중요해졌냐면 자소서 쓰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올해만 해도 한 50% 정도 학교들, 국립대학들은 거의 다 없앴어요. 올해부터.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없어질 텐데 자소서가 없게 되면 나는 오로지 학생부로만 평가를 받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우리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면 좋은 학생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미리 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크게 유리해질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신 부분이 있고요. 위에 숫자로 나오는 원점수 몇 점, 평균 몇 점, 표준 편차 몇 점 이렇게. 그 뒤에 부분에 이제 국어는 무슨 공부를 했고 수행평가 시키니까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했고 주제 탐구는 뭐를 해갖고 왔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챙길 때는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선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제가 맨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얘는 과목의 편차가 존재하는 평가를 해요. 내가 수학과에 지원을 하면 수학은 굉장히 가중치가 높게 평가가 되겠지만 수학 외에 기타 과목들은 그러니까 기초교과라는 기본 학업 역량 평가하는 과목들은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가질 거예요.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 자, 수학과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일 확률이 높으니까 탐구에서 과학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부한 거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과목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거가 수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가 심화된 부분을 수학에서 보여줘야지 다른 거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심화학습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학습이에요. 결과물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이걸 다 할 거야.
내신을 포기하고 이걸 완성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길게 어떤 한 주제를 한 학기 이상 뭐 이번 학기에 안 되면 방학 때 마무리한다든가 안 되면 그 다음 학기에 연결해서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해서 깊고 넓게 확장할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과목에 하나씩을 다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과목들이 다 충분히 넓고 충분히 깊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서류 평가할 때 좀 그렇게 되면 불리하게 되니까 그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 독서활동 상황인데 이 독서활동 상황은 이렇게 영역별로 적어주는 학교도 있고요. 문학 쪽에서 어떤 책을 읽었어요. 역사는 뭐를 했어요. 무슨 책 읽었어요. 뭐 이렇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국어 교과에 관련된 무슨 독서했어요. 뭐 이렇게 교과로 분류하는 학교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책 제목하고 저자만 써져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리스트처럼 책의 리스트만 써집니다. 근데 이 책을 정말 이 학생이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읽었고 책으로 인해서 알게 된 지식이 매우 깊어졌다거나 이런 어려운 책들이라면 관련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에 써지든가 아니면 이쪽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왜 읽게 됐고 독서의 계기라든가 독서를 하면서 이 학생이 성장한 부분이 어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 글로 써져야 됩니다. 그래야 독서활동이 정성평가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추천서가 폐지가 됐죠. 지금 추천서 받는 학교 거의 없는데 추천서를 폐지하면서 대학들이 추천서의 용도로 학생부에서 읽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근데 추천서는 이 추천을 해주는 분의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합불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이 학생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그 학생이 다른 부분에서 우수함이 입증이 되는데 그 학생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게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으나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인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평가들이 상당히 여기에 집중돼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한 거를 여기에 텍스트로 쓰는 부분이 없고요. 네,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보면 뭐 모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일부 활동들에서 뭐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하고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한데 가장 자세하게 좀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고요.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뭐 합불이 바뀔 정도의 의미 있는 기재가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의 소통 이런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창의적 체험 활동 여기 5번하고 6번의 소통을 좀 이렇게 충실히 해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비교 내신이라는 얘기가 종종 3학년 되면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졸업한 지가 오래된 학생들은 내신 환산하는 체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반의 인원수라든가 그 학교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라든가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논술 성적이라든가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신을 환산해서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수한 학생은 아닌데 한 4년 이상 된 학생이나 5년 이상 된 학생들 어떤 학교는 뭐 7년 이상 이렇게 졸업한 지 좀 오래된 학생들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건데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검정고시 본 학생들 검정고시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환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내신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런 거구나 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주로 교과 전형처럼 내신 점수 자체가 합불을 결정짓는 전형에서 비교내신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교과 정량 평가를 할 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신 부분이 이제 교과 평가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감점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과 평가
할 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도 세부 내용 및 특기사항 요 부분은 지금 이제 교과 평가 학업 역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비교과 학업 부분 이쪽으로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상이나 자격증 뭐 이런 부분은 중간 정도에 있는 영역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볼 때 우리가 보는 학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준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보면 여기 4번 수상, 그 다음에 여기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부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때는 봉사도 이제 텍스트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 교과 세트, 여기가 이제 내신 부분이고요. 여기가 텍스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리스트 나오고 선생님 종합 의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영역이 딱딱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 어떻게 준비하냐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래요. 선생님 진로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질문해요. 저 화공과 가고 싶은데 화학 세특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진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 중에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화학 과목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이 학생이 화학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데 이 화학에 관련된 공부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충실히 열심히 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어떤 진로 활동을 얘랑 연관해서 하더라. 이 연결되는 선 부분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뭐 화학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화학 열심히 공부했다. 동아리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활동 해봤다.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는데 화학하고 관련 없는 동아리에서도 화학하고 연관된 주제를 찾아서 내 관심은 그거였으니까 동아리는 이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재 동아리에 들어갔던 학생이 있었어요. 화학공학과 가고 싶은 자연계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 동아리가 인기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간 거죠. 이 학생이 뭐를 했냐면 그 문화재 동아리에 있었던 역사학과 가고 싶은 친구하고 같이 뭘 연구했냐면 문화재 보존 실태 이거를 이제 그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는 그걸 조사를 하고 이 학생은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이거 다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부분에 공부가 학업 역량의 심화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느냐 그 방향으로 관심 분야로 동아리라든가 다른 기타 교내 활동들에서 배운 지식들을 써본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가 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라는 거죠. 화학경시대 나갔으면 수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화학경시대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이게 없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없지는 않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화학 학습의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교내 활동을 어떻게 연결해서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독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는 화학에 관련된 아주 어려운 책의 이름과 저자가 그 독서 활동 기록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의 어느 구절로 인해서 내가 화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것들의 답을 얻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학사정관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적힐 수 있는 부분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든가 해당 과목에 아니면 동아리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다라면 동아리 활동의 그 책의 내용이 기재가 돼야지 여기에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절된 모습으로 학생부를 이해하지 말고 대학은 화학 이러면 화학이라는 한 과목의 학업 역량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런다라는 걸 이해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교육과정이 거의 모든 입시의 변경의 이유가 돼요. 보시면 여기 기초교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초교과 탐구교과인데 사회와 과학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여기까지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이 과목 이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1학년 때 이 과목들만 듣습니다. 거의 이거 말고 기타 교과 한두 개 정도 들어가면 1학년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에서는 뭐가 그 내가 달리 공부를 할래도 더 확장을 하고 어떤 주제를 찾을래도 안 찾아져요. 그럼 1학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경영학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경영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학 능력을 확보해 놓는다든가 경영학에 관련된 탐구, 사회탐구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산업 분야 관심이 있으면 과학에서 그 테크놀로지가 관련된 과학 분야의 공부들을 해놓는 게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가 자 2학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통이 끝나고 자율편성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화학공학과가 가고 싶다. 화학공학과의 절반은 물리고 절반은 화학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화학하고 물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게 선택 과목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학생의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해라. 자율권은 줬는데 이 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물리를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작은 학교들이 있어요. 내신 등급 따기에 불안하고 힘드니까 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물리를 안 듣습니다. 화학공학과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들었냐면 화학 그리고 이제 뭐 고려대 같은 경우 뭐 화학 생명공학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화학 생명인 줄 알아요. 주요 교과가. 그러면 화학 생명과학 물리 들을까 지구과학 들을까 이러다가 지구과학이 쉬워 보이는데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수능 때 나는 지구과학으로 응시할 거야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를 듣지 않게 되면 나중에 화학공학과를 지원하려고 보는데 이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랑 화학 중에 물리가 전혀 이수 과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물리 학업 역량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수한 적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 과목들에 대한 생각들을 1학년 때 시작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내가 물리 1을 안 들었어요. 3학년 올라가면서 화공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물리가 필요하대요. 물리 2밖에 안 열려요. 3학년 때. 근데 물리 2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진로를 좀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전형 같은 것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 면접이 없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전형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현행 지금 수시라든가 전형별 그 전형 요소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게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하지만 이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거에 따라서 수능을 개정하는 게 2022 수능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뀐 다음에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 이게 다시 나올 건데 당분간 안 나오겠죠. 22학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21학년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 이 상태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한번 과도기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고3들이 과도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목들이 생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선배들을 보면서 데이터들도 올해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그 입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입시 설명회라든가 입시 정보들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자, 탐구 부분 사회과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해라 라고 했는데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그냥 무늬만 있는 조항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가형의 이과 문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 올해 딱 이제 나눠서 이렇게 공통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자, 확률과 통계가 인문 계열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잖아요. 자, 자연 계열인데 나영을 선택했던 문과 수학 선택했던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자연 계열 학생도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기도 한데 결과는 아무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자연계는 자연계대로 인문계열의 숫자는 인문계열대로 이렇게 선택하더라. 뭐 이 정도가 현재까지 6평, 9평까지 나온 흐름이고요. 자,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상대평가는
위에서부터 내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몇 점 넘으면 고정된 점수를 얻어가는 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가 이제 영어와 한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적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쉬우실 것 같고 선택 과목 조정 방식이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좀 복잡한 수식이에요. 통계적인 처리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이 만약에 이게 선택 과목이 3개니까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 공통 과목의 점수와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A, B, C라는 학생이 다른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 점수를 우선 조정 점수를 만들어요. 우선 조정 점수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 점수를 만들어서 배점 비율을 합산하면 여기에서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불리 없이 산출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해보면 올해 이제 저희 청소학원 재원생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는 내가 공부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였지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최저인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정리된 거를 한번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대가 인문계열이 3개 영역 합 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능은 4가지 영역을 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이렇게 해서 4가지 영역을 주 영역으로 봐요. 이거 외에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는 선택 응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주요 4개 중에 3개 영역을 골라서 잘 본 거. 합이 5등급 이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니까 5등급 이내가 나오려면 2등급 2개, 1등급 하나 이렇게 나오면 5가 딱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와야 되냐면 1.67 정도가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교 추천, 고려대학교의 그 교과전형 학교 추천에 달려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3개가 무기니까 2, 2, 2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1, 2, 3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2등급 정도 맞으면 중앙대 수능 최저를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2개 합 4고 여기는 3개 합 6이니까 평균은 똑같잖아요. 자, 근데 학생 입장에서 맞추는 거는 이쪽이 훨씬 어렵죠. 예, 여기는 2개만 2등급이 나오면 다른 거는 몇 등급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2등급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 그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냐 어렵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역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4개 영역을 얘기를 하면 4개 영역을 모두 다 잘 봐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모든 영역을 고르게 잘해야 되니까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개, 1개 영역, 1개 영역 잘 없는데 2개, 1개 영역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맞추기가 좀 쉬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아까 일괄합산하고 단계별 전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 서류하고 면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모든 학생,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 서류 점수랑 면접 점수 합쳐서 1위부터 그 지원 그 선발 인원까지 합격자 발표하는 게 일괄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단계별 전형은 1차에서 어떤 기준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차에서 이제 다른 2차 전형과 합산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단계별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그 대입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23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들이 4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2학년들, 내년 3학년들의 이 시행 계획이 나온 거에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 즉 교과 전형들만 제가 쭉 뽑아 갖고 왔는데
학교 하나의 선발 모델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이해를 해야 이 학교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어느 정도 유리하겠구나 이런 게 계산이 가능해지는데 자 일단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80인데 서류가 20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경영학과 쪽으로 쭉 준비했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쪽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내신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철학과에서도 우수하게 볼 수도 있어요. 경영학과에서 봤을 때 우수한 학생이 철학과에서도 우수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초교과의 수준이 높으면 기초교과 국영수는 전공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면 이 학과에서는 내가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철학과보다는 내 학생부랑 좀 더 맞는 낮은 학과들로 우회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걸려 있느냐 이런 것들. 자 전년도에 비교해서 수능 최저가 1등급 완화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3화 모였는데 인문계열이 6이 된 거예요. 아까 3화 모였으면 1, 2. 그러니까 1이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화 6이 되면 그냥 2만 3개 있으면 돼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4%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거고요. 네, 과학 탐구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리1, 물리2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뭐 이런 조건이라든가 네, 단연교과 이건 뭐냐면 지금 교과잖아요. 얘는 교과는 교과 내신을 환산해서 점수를 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과목을 환산하겠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두 기재된 모든 교과예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하고 성취도가 기재된 교과는 일반 선택하고 이제 그 진로 선택 교과로 나눠지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환산해서 모든 교과를 다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환산 방식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대입 시행 계획이 나오면서 확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나오고 모집 요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수정되는 건 뭐냐면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전형의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전형을 좀 바꿔주세요 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고가 있을 때 또는 뭐 그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약간 바뀔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이슈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계획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추천 기준인데 이거는 학교 추천형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를 추천해주지 않으면 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인데 4%인데 졸업생이 가능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학생들 위주로 나눠주겠지만 재학생들을 나눠주고 카드가 예를 들어서 한두 장이 남았을 때 나는 작년에 졸업했지만 학교에 가서 남아있는 추천 카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연세대는 재학생만이잖아요. 카드가 남든지 안 남든지 재수생은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재학생인 입장에서는 얘보다 얘 추천을 받는 게 훨씬 더 좁은 지원자들 안에서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연세대와 고려대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이 면접을 잘 못 받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이 그 다음 해에 고려대는 지원이 가능한데 연세대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불리가 나오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1학년은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입시 정보라든가 입시를 염두에 둔 학습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미 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건데 지금 1학년은 이게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고 막
아 이게 이러니까 나는 고려대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겠어 이런 거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그렇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학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심화학습을 진행을 할 것인가 라든가 기초학업 역량 중에 국영수 중에 어떤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히 영어 같은 부분 저 올해 그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보통 한 1등급 받는 학생들이 90점 이상인데 대략 한 6%에서 10% 많이 나오면 10% 정도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올해 두 번의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다 4%, 5%대가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학생 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물론 90점 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코로나 영향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수업이 좀 파행으로 가거나 이제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규칙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대평가 과목이 좀 안심이 돼요. 이거는 뭐 몇 등급은 나오지 않겠어 이런 게 있어요. 하나 틀려도 두 개 틀려도 1등급이니까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장기간 이렇게 그 공부를 굉장히 불규칙하게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성적 떨어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내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대응을 할 때 수능까지 대응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라는 과목이. 그래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은 특히 이제 그런 과목들의 좀 토대를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아주 소량의 학습만 하더라도 성적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얘기가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 이렇게 내신을 환산하는 전형들에서는 나오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년별 반영 비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이라면 1학년 때 화학이 있고 2학년 때 화학이 있고 3학년 때 화학이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과를 전학년을 정성평가해요. 통합해서. 근데 이제 교과는 이렇게 학년별로 학기별로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학년별 가중치를 그냥 평균으로 또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이렇게 반영을 하면 같은 학생인데 이렇게 유불리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낮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실질 반영 비율, 실질 경쟁률, 미등록, 충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수시 합격이 1차 합격 나오고 나서 듣게 되실 얘기인데요. 전형의 실질 반영 비율이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부가 서류 평가가 50이고 면접 평가가 50이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는 5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가 40점부터고 50점까지다 이러면 만점자와 제일 하점자 차이가 10점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100점 중에 10점이 비율이 되는 거예요. 전체 100점 중에 10점이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건 10%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전형들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과 80, 서류 20. 근데 이 교과에서 9등급 맞은 애가 빵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실질 반영 비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 경쟁률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의 얘기입니다.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전형에서 합격자가 10명이 나오는 전형인데 10명 모집하는데 30명이 지원을 하면 3대1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3대1이 명목 경쟁률이에요. 그냥 보이는 경쟁률. 근데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이 전형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는데 2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하면 10명만 맞췄잖아요. 근데 정원이 10명이면 어떻게 되죠? 다 붙는 거잖아요. 교과가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수능 최저만 맞으면 다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몇 대면? 1대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개념이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 중요해요. 논술은 실질 경쟁률이 그냥 대학에서 발표하는 경쟁률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미등록 충원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수시는 6장을 지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고 싶은 대학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다섯 번째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치금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세 번째나 네 번째 학교에서 합격했다 등록할 거냐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 이 학생은 이 다른 학교에는 등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으면 그 합격생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차점자를 충원하게 되는데 이걸 미등록 충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가 이제 마지막 날 미등록 충원 발표를 하게 돼서 최종 등록을 그 다음날 하게 되면 수시가 이제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게 미등록 충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수능 얘기가 나왔을 때 수능은 영역별로 등급이 나옵니다. 수능 최저가 이렇게 뭐 세계 영역을 합 9 뭐 이런 거 할 때 국어가 뭐 2등급이고 뭐 수학이 3등급이고 하는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테9이라고 얘기를 하는 통계적 기법인데 여기 보면 학생들이 똑같은 어떤 주제를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면 100점이 여기고 가장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꼴이 되는데 여기서 맨 앞에서 4%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 누적은 11%죠. 11%까지가 2등급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3등급이에요. 근데 이거를 9개로 나눈 거는 뭐냐면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똑같은 간격으로 나눴을 때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이 몇 %까지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을 고등학교 지금 내신도 9등급제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그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나오는 등급이 아까 바로 그 100분위가 97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 4%까지가 1등급이었으니까 96보다 높으니까 1등급 이렇게 뜬 겁니다. 96이니까 1등급 이렇게 뜬 거고 자, 이 표준 점수는 이제 환산하는 점수 방식이 있는데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20을 곱하고 100을 더하고 이런 환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T점수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표준 점수화를 만들어 놓고 내 표준 점수보다 아래에 있는 학생의 백분율이 얼마냐 그게 백분위 점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분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고요. 2등급은 이제 80점이 넘으면 2등급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사회탐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적표가 약간 틀리게 생겼죠. 수학 나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아직 올해 안 봐서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어가 이 학생은 어떤 선택 과목을 했냐, 수학 어떤 선택 과목을 했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응시자 수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게 실제 그 성적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98이니까 1이고 74%니까 77%까지가 3등급 구간이에요. 74니까 4등급인데 좀 높은 4등급이네요. 지구과학만 좀 열심히 하면 괜찮을 학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백분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원점수 기준이 아니고 표준점수 기준이에요. 표준점수로 다 환산을 해놨을 때 내 표준점수보다 낮은 학생들이 몇 %냐 이걸 백분위 점수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법과정치라는 예전에 그 평가원 시험 문제에서 만점 받은 학생 4.8% 나왔어요. 여기까지 1등급 나왔겠죠. 근데 4%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2등급이 되는 거예요. 2등급이 돼서 이 학생들 2등급이 나왔는데 더했는데 11%가 넘었죠. 이러면 여기까지만 2등급, 그 다음에 요 점수 받은 학생은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이제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뭐 문제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저렇게 되면 정상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게 되면 1등급 받은 학생, 만점 받은 학생이 11.75%예요. 이미 2등급의 비율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요 학생들은 다 맞았으니까 일단 1등급.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일단 11%가 넘어갔잖아요. 여기 2등급이 아니라 그냥 3등급이 됩니다. 요 학생들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4%가 되잖아요. 23%까지인가가 3등급이에요. 24%가 되니까 이쪽은 4등급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 등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절대평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10명 중에 1등한 학생, 이 학생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자, 요거를 먼저 해볼까요? 150명 중에 15명. 상위 10%잖아요. 근데 15명이 만점이 나왔대요. 10%가 만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내신은 수능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만점자의 중간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10%잖아요.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10%니까 물론 1등급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소인수 과목이라 15명 이하는 내신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내신란에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혀갖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정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벌써 뭐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영역별 가중치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영어는 지금 가중치가 없는 거죠. 가중치를 1.1, 1.5, 0.6 이만큼을 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곱해서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이 학교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내 점수에 곱해주는 점수를 영역별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산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영어가 만점이 그 1등급인 학생은 100점을 가산할게, 총점에다가 가산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몇 등급 안쪽이면 10점 만점을 줄게, 이렇게 가산점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의 이 점수에다가 이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서 쭉 산술적으로 더해서 총점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중치들은 이렇게 뒤에 가중치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와 가산점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이걸 자율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구하면 실제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더 높거나 낮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이것도 정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탐구 영역은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제 100분위가 100점이면 100분위가 100이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이 변환 표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아까 쉽게 나온 과목과 어렵게 나온 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가 크니까 이걸 대학에서 정하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에서 정하는 점수로 변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매년 대학에서 발표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고 나서 계산할 때 3학년들이 참조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22학년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입시가 흘러왔는지 알고 계시면 이제 23학년도 이후 어떻게 이제 갈지를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인원을 일단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뭐 모집 인원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정시 모집 거의 8만 명대에서 좀 근데 많이 늘었죠.
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가면서 많이 늘었고요. 문제는 저게 4,000명 늘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요대 위주로 많이 늘었어요, 정시가. 주요대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는 지금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 부분이 수능 위주, 정시를 많이 늘렸다. 이게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대학이 수용하면서 저런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21학년도고 여기가 22학년도예요. 작년하고 올해 바뀐 건데 이 기조가 계속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전형 거의 안 뽑았어요. 한 절반 정도의 학교들밖에 안 뽑았는데 모든 학교가 교과전형을 다 이제 선발하기 시작했고요. 종합전형은 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죠. 주요 대학에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교과전형을 신설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줄었는 이유는 정시전형의 선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숫자들이 줄어든 거고요. 자, 논술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옆에. 자, 요게 이제 트렌드고요. 이 논술이 이런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온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되고 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들도 올해보다는 더 많이 줄은 상태에서 논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1학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아래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까지를 보더라도 학종이 크게 이제 줄어들고 논술은 다 소폭 또는 어떤 학교들은 크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되어 왔고요. 이건 이제 비율로 보는 건데 비율은 거의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여기는 수능 보여드리려고 이 표는 가져온 거예요. 수능이 지금 이제 21학년도에 대략 보면 평균이 한 30% 정도 됩니다. 많이 뽑는 학교, 조금 뽑는 학교. 자, 근데 지금 22학년도에 40% 라인에 거의 모든 주요대들이 정원을 늘려놓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서울대서부터 한 13개 대학 정도를 이렇게 쭉 갖고 와봤는데 여기 정시가 여기가 20% 라인, 40% 라인인데 요 사이에 한 30% 평균 정도에서 지금 22학년도에 40%에 이렇게 쭉 파란 라인이 정시 선발하는 인원이 맞춰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요 빨간 게 교과 전형입니다. 빨간 게 교과 전형인데 요 빨간 부분이 지금 모든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드는 학종 부분이 연두색인데 이 연두색 부분이 줄어들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 학종이 이렇게 크게 줄었는데 내가 학종으로 주요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학교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교과를 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 학교 경희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종합전형으로 선발이 됐던 학생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우수하면 종합전형이 아니라 교과전형으로 선발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룹에 있었던 여기 합격자에 있었던 학생이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남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내신 등급의 평균은 작년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입결이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면 지금 2학년, 내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교에 내신 구간 레인지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걸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 교과 전형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능 최저가 올해의 난이도의 수능 아직 안 나왔죠. 수능 올해 어렵게 나왔든 좀 뭐 쉽게 나오든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이런 교과 전형들의 입결이 어느 정도를 형성을 하는구나. 예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한양대 입결이 수능 최저가 없을 때 1.5니까 대략 주요대 정도 라인까지는 한 2.0 정도 내외? 이 정도를 형성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나 디펜스가 될지 입결이 떨어지지 않고 막아질지 이게 또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의 입결 변동이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입학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잘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 입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2학년들이 해야 될 일이고 1학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니라 기초 학업 역량을 갖추고 나서 학업 역량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해볼 수 있는 입시 전략이 거의 무한하게 많습니다. 학업 역량이 되는데 교과 전형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종합 전형은 아직도 수시에서 대세로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전략을 선택하기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1학년들은 기초적인 학업 역량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 봤고요. 용어들하고 그 입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추석 지나서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서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교과 전형이면 교과 환자는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서류 평가를 하는 것들을 방법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로 2강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